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가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0대 노인 한 분이 새벽 3시 맨발로 경찰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누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냐고. 하지만 할머니가 입 밖으로 꺼낸 대답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배신과 탐욕,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한 인간의 생존, 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엇이 한 가족을 이토록 파멸의 길로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비극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할머니는 평범한 농촌 여성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홀로 농사를 지으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 민수는 할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도 했고 가끔 내려와 어머니를 챙기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찾아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민수가 직장을 잃으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직 후 재취업에 실패한 민수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부부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며느리 지영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자고. 나이가 많으시니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18년 초부터 할머니 명의로 하나둘 보험이 가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할머니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정확히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사망보험금은 총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숫자였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8년 가을, 할머니에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며느리가 끓여준 죽을 먹은 직후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식중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또다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의아했지만 가족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고? 짜증 섞인 말투로 내뱉었습니다. 민수는 초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곧 끝날 거야. 할머니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2019년 봄, 부부는 더 직접적인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극물은 너무 느리고 증거가 남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사고사를 위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가스 중독 사고를 꾸미는 등 여러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완전범죄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는지, 부검에서 발견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집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도 전화할 때마다 할머니의 건강을 유난히 걱정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 내외는 할머니를 서울로 모시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골에 혼자 계시기 불편하시다며 자신들이 모시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던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생활은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좁은 방 하나가 할머니의 공간이었고 외출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건강이 안 좋으시니 집에서 쉬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갇힌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15일,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친절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따뜻한 차까지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해야 한다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위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고 다급한 노크 소리였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누가 이 밤중에 찾아온 거지? 문 밖에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그 목소리는 바로 옆집에 사는 대학생 준호였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우연히 복도에서 부부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일을 끝내자는 무시무시한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전부터 이 집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집안의 음산한 분위기,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부부는 당황했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문을 열자 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래층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대피하셔야 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구하기 위한 긴급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제지하려 했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할머니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새벽 2시, 준호는 할머니를 데리고 스문의 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몸을 가누기 힘들어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할 때였습니다. 새벽 3시 할머니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던 경찰관들도 할머니의 진심 어린 호소와 준호의 증언을 들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민수 부부를 소환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어서 헛것을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서는 독극물과 완전 범죄에 관한 검색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가입된 12개의 고액 보험 계약서도 나왔습니다. 결정적으로 할머니의 혈액 검사에서 수면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그날 밤 차에 수면제를 탄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증거 앞에서 결국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남편은 반대했지만 자신이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아들 민수도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빚에 쪼들리면서 결국 아내의 계획에 동의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년간 할머니를 서서히 독살하려 시도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더 직접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2020년 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검사는 이것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 이상 노모를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했으며 오직 보험금이라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가장 소중해야 할 가족을 죽이려 했다. 변호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판단 착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다. 라며 일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해외로 이민 갈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증언대에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는 재판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법이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단지 다시는 이런 일이 다른 가족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최종 판결에서 며느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수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는 다시 시골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살던 그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정과 호기심에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구해준 준호의 우정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종종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준호는 진짜 손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고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할머니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드님을 용서하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며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죠. 저는 그저 제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가끔 다른 노인들을 이해한 강연도 합니다. 가족 내 학대와 노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를 반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가족 관계, 노인을 대하는 사회의 태도, 그리고 돈 앞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윤리.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인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가족에 의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족 살해 시도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왜곡된 가치관, 노인을 부양의 대상이 아닌 부담으로 여기는 인식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노인 보호 시스템의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곧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아끼고 지키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일까요? 할머니에게 아들과 며느리는 혈연으로는 가족이었지만 그들은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반면 준호는 혈연 관계도 아니었지만 진정한 가족처럼 할머니를 지켜주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는 단순히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당신은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돈이 가족보다 중요해진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신뢰이고 사랑이며 인간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둡고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용기입니다. 준호가 보여준 용기는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외면하지 않고 행동한 그의 용기가 비극을 막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웃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용기 내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복력입니다. 할머니는 끔찍한 배신을 경험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셋째, 정의입니다. 할머니는 용서와 정의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2025년 현재 할머니는 여전히 시골 마을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80대가 된 할머니는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준호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노인 보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그날의 경험이 그의 인생 진로를 바꾸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은 여전히 복역 중입니다. 민수는 교도소에서 매달 어머니께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의 의미, 생명의 가치, 돈이 가져오는 탐욕, 그리고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려움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돈과 가족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옳은 일과 쉬운 일 중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은 소중하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고, 여러분의 선택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우리 사회 어디선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용하거나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